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대선 소식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지 오래됐는데요.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어제 공개 행보 또 나섰습니다. 종종 나서고 있는데 어제는 좀 대규모로 나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는데요. 그 참배한 모습을 두고 이 정치권에 이제 정말 발을 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분분한데 이 얘기는 저 장혜찬 평론가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가 저번 주에 한번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일정 올리기도 했었는데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현충이 하루 앞두고 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바로 정치권에 입문한다 이런 사인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너무 앞서가는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제가 이 현충원 참배에는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연희동 거리에서 지나가는 국민들, 청년들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현충원을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참배하는 분들이나 또 유가족분들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여러 유가족분들 현장에서 만나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과 만나는 것,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이젠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또 국민과 소통의 접점을 더 늘려가겠다는 그런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6월 5일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제가 시사평론가로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 6월 6일 같은 경우 현충일 당일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 행사적 성격을 가지고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정치적 동반자들과 함께 대규모 행렬로서 참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치 조용히 가서 정말 진정성 있게 참배하려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나 취재진들이 모이는 또 정치인들이 찾는 빈도가 떨어지는 6월 5일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겠군요. 네, 이 현충원 그리고 거기서 남기는 방명록은요. 정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메시지가 담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이 남긴 방명록을 한번 좀 같이 보면요. 최근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어제 6월 5일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방명록들을 좀 쭉 보면은 약간 변했어요. 예전에는 뭐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 만들겠다라고 적었다가 이번에 이제 나라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와요, 교수님. 그렇죠. 주요 정치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사실상 현충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 선열들에게 본인의 어떤 결의 이런 것들을 다지는 상징적인 어떤 행보죠. 그리고 그 안에 방명록에 적는 말이 사실 그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결의 뭐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오늘은 어제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나라요. 네. 그렇죠. 본인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뭐 모두 국민이 다 같이 만드는 거지만 그렇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네.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선거에 본인이 뛰어들겠다라는 결의를 어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기 결의를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선언적인 그런 세레모니 뭐 이런 것들만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윤 전 총장이 공개행보 거의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공개행보 잦아지고 있는데, 뭐 어제도 본인 이제 사진까지 이제 찍혀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평론가님, 이 국민의힘의 입당,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입당을 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꼭 입당이 뭐 기정사실화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입당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확한 워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보아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제1야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입당을 할지 또 하게 된다면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조언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조언을 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조언하고 나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란 말 들었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6월이라고 조언했는데 고맙다고 하더라. 6월 입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6월 입당설이나 7월 입당설은 상당히 섣부른 감이 있는 보도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윤 전 총장 측 측근이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좀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모르는 보도도 많이 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입당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에 부정적이진 않다 정도가 가장 정확한 워딩 같습니다. 제3지대 정당 이런 거는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뭐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몇 번 만나서 이야기 나눴다 해서 내가 윤 총장의 뜻을 다 안다, 뭐 제3지대 간다 안 한다 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리한 대답이고 월권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연 할지 말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할지, 입당을요.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당권 주자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각자 후보별로 나는 윤 전 총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겠다.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단 주머니 3개의 버스 정시 출발, 또 나경원 후보는 충분한 시간 주겠다. 주호영 후보는 과거 대구에서 판사와 검사로 오랜 소통을 했다는 인연을 강조하고도 있고, 그래요, 변호사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을 하느냐, 어떻게 입당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입당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현역 의원들을 만나는 거는 비밀 유지가 계속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만나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감내하고 그다음에 예상하고 현역 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현역 의원들은 일정 부분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윤희숙 의원 경우에는 가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구의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친가 쪽의 이제 지역구 의원이고, 그 권성동 의원은 외가 쪽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분들을 만난 또 사정이 있겠지만, 명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다른 현역 의원들한테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난 건 이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선별해서 만난다든가 했을 때는 또 일정 부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만나고는 이제 입당을 해서 공식적인 행보를 가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과 안 만나는 사람 뭐 이런 구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당은 가시화되고요. 그리고 전당대회에 지금 나온 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대선 관리, 그리고 당원이든 민심이든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가 가장 강력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지금 정당 밖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당심도 민심도 관심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네. 어떤 방책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누가 더 안정적인 대선 관리를 하고 정권 네. 교체에 가까운지는 이제 당심과 민심이 내일부터 판단을 할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됩니다. 네. 네, 이 내용이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내 의도대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전원의 전원으로 이어지다 보니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요. 저희도 한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월 달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등장할 것이다. 8월 달에 등장할 것이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안들 저희가 더 촘촘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신스틸러 한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별의 순간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인물입니다. 그 인물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이런저런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별의 순간이라는 별명을 꼬리표를 붙여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전원이 공개가 됐는데 두 사람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했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대선 주자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됐냐. 앞뒤 행간을 보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경륜이 필요한데 정치적 경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당내에서 이 정치인 출신, 그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내부 후보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많이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워낙 정치계의 원로셔서 그 깊은 뜻을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동서고금을 봐도 30대 중반의 청년이 제1야당 당수가 되어가는 현상도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정치적 현상들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지난 사실 4.7 재보궐선거 이전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네. 공개 행사, 심지어 오 시장이 참석한 공개 행사에서도 과거에 무상급식 때문에 이 시장직을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참 혹평하는 일이 많았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세훈 시장을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만들어서 단일화 이기고 시장 이기는데 또 혁혁한 도움을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주셨어요. 원래 대선이라는 아주 큰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작은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 이견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안 나오고 모든 게 매끄러우면 그게 더 이상한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작은 과정에서의 하나의 발언 하나하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행보나 비전이 과연 일치하는 부분이 큰지 아니면 완전히 결이 다른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제 예상입니다만 대선이라는 큰 고비를 넘을 때 그때 그전에는 다 같이 이 하나의 정권 교체라는 목표로 만나게 될 분들이 아닌가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히려 몸이 더 단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당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스탠스를 선긋기로 나서서 좀 더 중립성을 지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더 아쉽냐의 문제로 한다면 부등호에서 가장 이제 작은 쪽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쪽은 국힘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대 흥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전대 직후에 대표가 뽑힌 직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시너지 효과가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선 초반의 어떤 국면을 국힘당이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그렇죠. 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계속 늦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영입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지도부의 어떤 흔들림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외에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목소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어떤 이 접근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일단 입지를 하고 그래야만 중도층을 이제 흡수한 다음에 어차피 국힘당은 어디로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국힘당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중도와 이제 보수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외연 확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국힘당으로 직진한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중도층의 지지가 상당 부분 이탈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내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돈이나 조직이 없습니다.
사실상 국힘당의 돈과 조직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지금 처가와 관련된 의혹을 민주당에서 뭐 정면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엄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분이 선거 사범에 대한 어떤 수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조직이라 공식 정당 없이 선거 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생각하는 어떤 접근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쯤에서 대선 주자 지지도 한번 같이 좀 보면요. 네,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 21%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철수 대표 쭉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놀란 건요, 변호사님.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 대선 주자 지지도예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갤럽 그 조사는 특이한 게 주관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변하면 그냥 다 네. 받아줬는데, 근데 불러준 게 아닌 거죠,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자유응답은- 검찰총장도 네. 여기서 처음 여기서 등장하지 처음 않았습니까? 등장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엔 최재형 감사원장도 한때 깜짝 이제 등장을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그러다 지금 이번엔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론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화를 받은 그 여론 그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여론이 그만큼 반영이 이렇게 아주 바로 되는 거에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게 반영이 되는 건데 네. 이 3%가 나왔다는 것도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처음에 들어올 땐 이 정도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될지 또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한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테지만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처음엔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태풍의 핵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태풍의 핵이요. 이렇게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이 대통령 선거 나이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는 우리가 40세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제한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바람이 일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최소한의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떤 나이 이상이면 우리 대표로서 무방하다. 뭐 이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 대선 후보로는 35이에요. 35살 미만으로는 출마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40살이에요. 국회의원은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25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이견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이 하나의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이것들이 또 바뀌어지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네.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뭐 여권 소식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권에서도 아까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지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거기서 이제 그 양강구도를 이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구가 여러 곳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끌고 나온 이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견제구가 날라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야권 인물들까지 나서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경제학자라는데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 이재명 지사님 알면서 사기를 하시는 겁니까? 책은 읽어보셨어요? 아전인수도 정독고 사십시오. 이렇게 논쟁을 벌였다는데 앞뒤 행간 좀 알아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베너지 디플로 교수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 책을 언급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한 겁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도 경제 전문가답게 이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특히나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너지 디플로 교수의 책 일부분, 관련된 칼럼 일부분을 발췌하면서 이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와 이 국회 다선 국회의원 말 중에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결국 노벨상 수상자의 권위를
빌려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는데 여기에 반격으로 등장한 게 윤희숙 의원입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지사 전속 과외 교사다 뭐 이런 별칭까지 얻고 있는데요. 책을 제대로 읽어본 것이냐. 이 네. 에너지 디플로 교수의 책 전체 내용을 보면 기본소득 전체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된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기본소득의 네. 이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제한된 조건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로 해석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자 여기에 또 이재명 지사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에 비해서 복지비 지출이 낮은 복지 후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더 늘려야 된다고 반박을 하면서 설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대구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4년 만에 대구를 찾았다고도 하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시죠. 대구는 제 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사세요.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엄하고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할배요, 저도 손자 아닙니까? 좀 이뻐해 주시고 좀 살갑게 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같이 보셨는데, 뭐 예뻐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 봐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지지도를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이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같이 보면은 대구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권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를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재명 지사에게. 왜냐하면 본인이 TK 출신인데 거기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받는다는 거는 고향에서 좀 박대를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배요, 저도 뭐 여기 손자 예.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인지상정인 거죠. 자기의 어떤 고향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하는 거는 뭐 정치인이 아닐지라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의 어떤 섭섭함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양강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차이에서 당연히 이런 본인의 고향에 대한 어떤 어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구 변호사님. 원래 이제 안동 봉화 출신인데 안동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구 경북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여길 간 것도 있지만 이제 대구시랑 경기도가 협약을 맺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갔는데요. 근데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여권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본인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건 여권의 다른 후보들보다 연고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보다는 이제 뭐 객관적인 수치도 물론 높지만 여권 내 다른 후보들보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도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리하면 여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아까 이제 우리 경제 논란이 나왔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모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도 제대로 안 읽었냐는 지적도 받았지만 그 뒤플로 교수가 2020년 12월에 우리나라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소득 지원이 맞지 않는다고 단언을 하고 선별적 패키지 지원이 적합하다라고 한국 언론 인터뷰랑 명백하게 말한 게 있는데 아마 참모가 그것도 안 읽고 이거 페이스북에 이거 올리라고 SNS에 올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비할 참모를 구하거나 하여튼 이 얘기를 한 참모로 바꾸거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안은 추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진짜 본인이 직접 읽었을 했을 수 수도 있고 있는데, 뭐 참모가 발췌한 네. 부분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저희가 본인이 확인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참모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네.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공부는 대권주자들이니까 뭐 열심히 음. 하실 것 같은데 뭐 이 논란이 있다는 사실 저희가 전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교수님께 여쭙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 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판에 오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됐다.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원의 전원으로 들을 만큼 행보도 아직 미지수, 미스터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판에 올라온다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 같은 이런 환란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경륜이라든가 노련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검사가 바로 대권에 가는 직행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약점을 지금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줬던 그 뭐 방역이라든가 네. 이런 역량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출발은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개를 이제 실질적인 공개 행보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지지율이 뜰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검증이거든요. 본인의 입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진짜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 대권 도전이 임박한 윤석열 전 총장하고요. 기본소득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지사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국민의